2024년 8월 3일 재신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에 있어 기말 결산 정리의 근거가 되는 가정으로 적절한 것은? 회계의 가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죠. 기간별 보고는 일정한 기간이 되면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보고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2번. 다음 중 당좌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4번이죠. 유동부채죠. 유동부채. 계정 과목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나머지 다 당좌자산입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가정이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물량의 흐름은 이렇게 들어온 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적합하고 이게 단점입니다.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단점이 있다. 물가 상승할 때 이익이 크게 잡히는 거 선입선출법이잖아요. 먼저 사온 게 먼저 나가니까 물량의 흐름하고 일치되고, 그 다음에 판매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사온 걸 파는 게 아니라 가장 옛날에 사온 걸 파는 거니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적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래로 옳은 것은? 자,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지출에 대해서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들이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냐면 단순 능률 회복 하는 지출이라든가 원상복구, 이런 지출들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찾으면 되겠죠. 1번 건물에 피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출. 자, 이거는 이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적인 지출로 미래 경제적 효益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출을 말해요. 그래서 자산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내용에 피난시설이 있죠. 보기 2번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이것도 자본적 지출입니다. 보기 3번 건물 내부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지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단수 능률 회복입니다. 보기 4번 상당한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자본적 지출이야. 자, 이런 거 좀 더 교재를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고, 좀 읊어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이거 외에도 도색, 파손된 유리의 교체, 자동차 배터리, 타이어 교체,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는 구체적으로 뭐 개조, 개량, 증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무형자산은 상각 완료 후 잔존가치로 1,000원을 반드시 남겨둔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류법 둘 다 사용 가능하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유형자산에 있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맞고. 3번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회계 처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직접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과 달리 하고 있죠. 4번 무형자산 중 내부에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창출한 것만 인정된다고 돼 있죠. 6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임차보증금이죠. 이거 자산이잖아요.
자산 중에 기타 비유동 자산. 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정답은 3번이죠. 1번, 2번, 4번은 자본이여금이죠. 근데 3번은 자본 조종입니다. 여러분, 그 자본의 종류 5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종, 기타 포괄손익누계,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본잉여금 1번, 2번, 4번이고 자본조종에는 주식, 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손실, 그 다음에 보기에는 자기주식,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누계에게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액 평가손실이 있고요.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그 다음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이 있습니다.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그냥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죠. 그럼 이게 매출총익이고 이제 판관비 빼면 되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이거 영업이익입니다. 이쪽 외워야죠.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총 매출액은 50만 원, 매출 할인 만 원.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죠. 그래서 매출액이 이렇게 매출 할인이 있으면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이 빼요. 이걸 순 매출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빼서 매출액 계산해요. 그래서 이게 49만 원이 되겠네요. 49만 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매출원가의 공식이 있잖아요. 매출원가의 공식.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 5만 원 돼 있죠. 플러스 단기 매입, 그 다음 빼기 기말 재고. 즉 2월 돼서 넘어온 거에다가 단기에 사온 거 더해서 팔고 남은 거 빼면 팔려 나간 거라 이런 거죠. 그럼 기초 재고는 5만 원, 기말 재고는 0이면 단기 매입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거 5만 원이라고 돼 있고 얘는 0이라고 돼 있네요. 다 팔았나 봐요. 단기 매입은 단기 총 매입액 30만 원에서 매입액 누리, 매입액에서 빼라고 돼 있죠. 예. 깎아준 거는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입액에서 빼서 순 매입액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30에서 2만 원을 빼게 됩니다. 자, 그러면 30에서 2만 원을 빼시면 28만 원이 되고 5만 원에다가 28만 원 더하면 33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더하는 거죠. 예. 그러면 매출원가는 33만 원이 돼요. 그냥 판관비만 빼면 되죠? 자, 판관비 찾아볼게요. 급여, 통신비,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니까 판관비가 아니고요. 감가상각비, 임차료가 있죠. 이 두 개는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따라서 영업 외니까 영업이익 계산과 관계가 없어요. 그럼 2만 원, 5천 원, 만 원, 2만 5천 원. 판관비는 6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49만 원에서 39만 원을 빼면 되니까 영업이익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 방법으로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및 상호 배분법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이들 배분 방법에 따라 전체 보조 부문 원가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뒤에가 틀렸네요. 앞에는 잘 맞았는데 전체 보조 부분의 원가는 변함이 없어요. 어떠한 배분 방법을 쓰든지 간에.
전체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부하는 거죠. 예. 제조 부분에다가. 그럴 때 그 방법이 직접 단계 상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2번 상호배부법은 보조 그 부문 간 상호 수수를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배부 방법보다 계산이 복잡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는 모든 보조 부분 간의 관계를 다 확인해서 계산하는 거죠. 3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 배분 순서에 따라 각 보조 부분에 배분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서 이제 배부를 하는 거고 그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거는 단계 배분법입니다. 예. 그래서 순서 정해놓고 일정한 순서까지 즉 배부 금액이 큰 것만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전부 하는 건 아니에요. 상호가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원가 배분액의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보조 부분 상호 간에 계산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에 원가 분류 중 분류 기준이 같은 것으로만 짝져진 것. 보기 볼게요. 변동원가, 관련원가, 직접원가, 고정원가, 메모원가, 간접원가가 있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따라 나누면 이렇게 이거 행태에 따라 분류하는 거죠. 예.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거는 관련이 있느냐 관련 없느냐 의사결정과 거기에 따라 분류하는 거고 얘는 직접과 간접은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하는 거죠. 추적 가능성. 추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추적 가능성. 그러면 이렇게 같은 것끼리 되어 있는 거 찾으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단기 제조 작업치 시서 200번에 대한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과 배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예,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예. 예정 배부율 공식부터 말하면 예정 여기 나와 있네요. 제조 간접 원가. 이거 나누기 예정 배부 기준이죠. 그래서 예정 배부 기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정 제조 간접 원가 나누기 예정 배부 기준 금액 총액 하면 380만 원 나누기 8만 하면 돼요. 380만 원 나누기 8만. 그러면 계산하면 47.5가 나옵니다. 47.5가 돼 있는 거는 보기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거 안 풀어도 돼요. 근데 뭐 계속해서 푼다면 공부를 하는 거니까 예정 배부액은 그 나온 예정 배부 기준에다가 예정 배분율에다가 배부율에다가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이죠. 그래서 예정 배부율 공식을 써보면 이거는 먼저 예정 배부율을 구하고 그 예정 배부율에다가 그다음에 실제 발생된 배부 기준의 금액이죠. 배부 기준 실제 발생액. 배부는 기계 작업 시간을 하고 있으니까 기계 작업 시간 200번 거 실제 발생액을 보면 11,000시간이죠. 그래서 11,000시간에다 곱하기 47.5 예정 배부율 하게 되면 52만 2,500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기가 하나밖에 없잖아. 자, 그 다음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이 둘의 차이, 기초제공품이잖아요. 이렇게 기초제공품, 이 차이가 발생되는 거죠. 이 차이만큼 나는 것. 그래서 기초제공품이 0이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공식을 써보면 완성품 수량에다가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 이게 평균법의 공식이라면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수량에다가 작게 쓸게요. 완성품 수량에다가 기초 거 빼죠. 기초 제공품 환산량 빼고 완성된 거에서 작년 거 빼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말 제공품 환산량 더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차이잖아요.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이다. 그렇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되는 거니까 이게 과세사업자잖아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2번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3번 납세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만 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로 혹시 신청을 하시면 신고 납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신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고 납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정답 3번입니다. 보기 4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보기 1번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보기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보기 3번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액, 보기 4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면세 농산물의 매입세액. 자, 이거 불공 외우셔야 되는 거죠? 세 개의 불공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정답은 4번이고 의제 매입세액이죠. 의제 매입세액. 농업인한테는 제조업자 거만 해준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농업인한테 그 사온 거는 제조업자만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15번. 의제 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을 가져다가 과세로 만들어서 팔 때, 그때 면세 농산물인데도 과세가 있는 그 세금이 있는 걸로 간주해서 매입세액이 있는 걸로 간주해서 그 간주하는 걸 의제라고 그러거든요.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즉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경우 이거 고르라는 거죠. 택시, 미용업자, 제조업자 구매 확인서,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임대, 이렇게. 정답 3번이겠네요. 구매 확인서하고 내국 신용장, 이거 생각나시죠? 수출업자한테 물건 팔 때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을 이렇게 딱 내밀면 부가세 0%로 파는 거고, 그럴 때 국내 사업자니까 이분들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수출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요. 이런 경우 빼고 나머지 직접 수출할 때는 발급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면제된다고. 근데 얘는 반드시 발급해야 돼. 자, 다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